허난설은 조선이 침묵시킨 어느 천재의 기록, 사라져가는 글자들, 깊은 밤입니다. 조선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촛불의 일렁임 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묶음을 들고 있습니다. 붓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시들, 그 수백 편의 종이들이 남자의 손에서 힘없이 흔들립니다. 남자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저합니다. 손끝이 다 들어갈 것 같은 뜨거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종이에 담긴 영혼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는 결심한 듯 그 시들을 촛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꽃이 종이의 끝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자들이 하나씩 비명도 없이 사라집니다. 매와 향기 가득했던 시구들, 달밤의 고요를 노래했던 문장들,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탄식들. 조선 최고의 천재가 남긴 일생의 기록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순간입니다. 이 시들을 불태우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당대 최고의 풍운하였던 허균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타고 있는 시의 주인은 그의 누나 허초이, 세상이 허난설원이라 불렀던 여인입니다. 왜 동생은 누나의 그 귀한 흔적들을 스스로 없애야 했을까요? 왜 조선은 이토록 아름다운 재능을 불태워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천재의 영혼이 세상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던, 그리고 그 파편들이 불길 속에서 어떻게 빛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축복이자 저주였던 시작. 때는 1563년 강원도 강릉의 아름다운 고을입니다. 동해의 푸른 파도가 보이는 명문가 양천허 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초이. 훗날 난설원이라는 호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될 아이입니다. 당시 허씨 집안은 이른바 허씨 오문장이라 불릴 만큼 문제가 뛰어난 인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허엽을 비롯해 오빠 허봉, 남동생 허균까지 모두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죠. 초이는 이런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놀 때 초이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한자로 된 경전을 펼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전생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를 깨우쳤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초이는 광안전 백옥루 상량문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8살 아이가 지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엄한 기상과 신비로운 상상력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가 세상에 알려지자 강릉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이 내린 신동이다. 조선의 기운이 이 아이에게 몰렸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명성은 바다 건너 중국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동시에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초이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 중기 성리학의 질서가 견고하게 뿌리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여자의 재능은 칭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불온한 기운이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너무 많이 알면 팔자가 사납다는 말, 여자가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초이의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스승을 붙여주었지만 그것은 딸을 정치가나 학자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넘치는 재능을 집 안에서라도 달래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반면 남동생 허균은 자유롭게 밖을 나다니며 스승을 만나고 세상의 변화를 논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태어났고 오히려 누나의 재능이 더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길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초이는 창밖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약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만리 밖까지 이름을 떨쳤을 텐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규방에 갇혀 있구나.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이 이 좁은 방 안에서 말라 죽어갈 것임을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규방이라는 이름의 무덤. 1577년 초이의 나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15은 자아를 실현하는 나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이름 없이 불리기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과 혼인하게 됩니다. 명문가와 명문가의 결합이었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친정을 떠나던 날 초이의 마음은 아마 차갑게 식어 있었을 겁니다. 가마문 너머로 멀어지는 오빠 허봉과 동생 허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자유가 영원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초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이의 재능을 증오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바느질이나 하고 음식을 장만하기를 바랐지 밤마다 촛불을 켜고 시를 짓는 꼴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이 가문의 수치다라는 시어머니의 꾸짖음은 매일 아침 문안,
인사보다 더 지독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천재성은 평범한 남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아내가 쓴 시 한 구절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은 아내의 깊은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밖으로 돌며 기생집을 전전했습니다. 초이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집안일에 시달렸고 밤에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빈 방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붓과 종이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 규원가에는 당시에 사무치는 고독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검은 고를 타며 내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줄이 끊어질 듯 내 마음도 끊어지는구나. 하지만 이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80년 초이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삭막한 시댁 생활에서 아이는 그녀에게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초이는 아이의 작은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위로 대신 혀를 찼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갈무리 못하는 여자라는 차가운 비수가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2년 뒤 다시 아들을 얻었지만 비극은 잔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아들마저 누나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를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길, 초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가에 핀 꽃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 곡자 아이를 애도함을 씁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네. 슬프고 슬프다. 광릉 땅에 두 개의 무덤이 마주 보고 있구나. 시댁에서는 이제 그녀를 저주받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를 죽인 애미 집안의 기운을 꺾는 여자. 남편은 더욱 멀어졌고 시어머니의 학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초이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시댁에 갇혀 있었고 영혼은 죽은 아이들을 따라 저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불멸을 꿈꾼 시인의 저항. 모든 것을 잃은 초이가 선택한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통해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선 세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여성이기에 가졌던 모든 제약, 어머니로서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딛고 그녀의 상상력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녀가 쓴 유선사 연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거닐고 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녀의 시구 속에서 초이는 더 이상 억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를 호령하는 거대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이런 예술적 승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를 보며 여자가 음란한 생각을 한다, 정신이 나갔다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남편 김성립은 아내의 시가 유명해질수록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동료 유생들이 아내의 시를 칭찬할 때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천재 여성을 품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존의 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여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세상을 비판하며 여자가 우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589년 초이의 나이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부용꽃 27송이가 서리 맞고 지는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스스로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병사였지만 사실상 그녀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한 거대한 집단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동생 허균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시들을 모두 태워달라. 이 세상은 내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글자들. 다시 오프닝의 그 밤으로 돌아옵니다. 허균은 누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집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들이 사라지면 누나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임을. 누나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천재적인 통찰이 단 한 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균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몇 권의 시집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우고 있던 누나의 시들을 미친 듯이 종이에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누나의 유언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누나를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몇 년 후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에 중국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명나라의 문인 주지번은 조선의 뛰어난 문학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균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누나의 시들을 주지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를 읽어 내려가던 주지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선의 여인이 지은 시란 말인가?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가 살아 돌아온 듯하다. 주지번은 이 시들을 중국으로 가져갔고 얼마 뒤 중국에서 난설원 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허난설원의 시에 열광했습니다. 조선에 하늘이 내린 시인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중국 문인들은 그녀의 시를 필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그녀의 시집이 전해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 버림받고 불태워졌던 시가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여인의 글이 대륙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조선에서도 허난설원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재주는 있으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여자가 너무 앞서갔다는 비난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허균의 반역 그리고 누나의 꿈. 허균은 평생 누나의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누나의 비극적인 삶을 지켜보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재능 있는 사람이 성별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허균을 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어 집을 떠나는 모습은 바로 규방에 갇혀 시를 태워야 했던 누나 허초이의 투영이었습니다. 허균은 소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얼들과 교류하고 신분제를 폐지하려 했으며 끝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영모제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누나의 시를 읊조렸을지도 모릅니다. 누나가 꿈꾸었던 세상, 재능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대접받는 세상을 그는 자신의 피로 쓰려 했습니다. 남매는 그렇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누나는 시로, 동생은 사상으로. 비록 두 사람 모두 당대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들이 낸 구멍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설원의 시는 이후 조선의 수많은 여성 문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이제 2026년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허난설원이 죽은 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시는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그녀의 생가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자가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찬양하고 그녀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녀를 불행한 천재, 여류 시인이라는 박제된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시가 온전히 한 인간의 목소리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허난설원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마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그녀와 같은 천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별, 나이, 신분, 출신,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규방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재능을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시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허난설원이 자신의 시를 마음속으로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시 규원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여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저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노래. 다시 촛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를 태우기 위한 불꽃이 아닙니다.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한 희망의 불꽃입니다. 허난설원, 그녀는 27년의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글자들은 400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그녀의 시집은 불탔지만 그녀의 영혼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불행한 여인으로 기억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녀는 조선의 억압에 맞서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화면 가득 그녀가 사랑했던 부용꽃이 피어납니다. 설이 맞고 지는 꽃이 아니라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꽃입니다. 헌안설원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를 읽는 우리가 있는 한,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있는 한, 그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시를 쓸 것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당신만의 시를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세상이 침묵시키려 해도 당신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헌안설원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촛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녀가 남긴 불멸의 문장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안설원, 조선이 침묵시킨 천재. 하지만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이름.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